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별책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만나는 책은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가 권하는 매일 3분 습관으로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입니다. 저자는 류시안, 옮긴이는 원영경, 출판사는 다연입니다. 좋은 심리 습관 책은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의 저자 류시안의 최신작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부모의 마인드로 초조한 내면의 목소리를 보듬어주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습관적 도피를 통해 회피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마주하자. 비이성적인 행동을 바로잡는 법을 배워 내 안에 존재하는 어린아이를 이해하자. 나와 타인 모두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하면 길을 가로막던 걸림돌들도 위로 향하는 계단이 되어줄 것이다. 다음은 좋은 심리 습관 책 속의 유리 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유리 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자신을 올가매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에서 벗어나라. 어떠한 일이든 한 걸음 물러나 중립적인 태도로 그 일을 바라보라.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할 여지가 생기고 그만큼 충동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으며 그렇게 조금씩 심리적 유연성을 길러나갈 수 있다. 몇 주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요즘 아이의 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친구는 아이의 글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듯 싶어 난독증을 의심하며 아이를 매일 관찰했다고 했다. 지켜본 바 아이는 책을 볼 때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 능률도 떨어졌단다. 문장 몇 줄을 읽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아이를 보며 친구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내가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이의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건 아닐까? 좋은 습관을 길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 제대로 영양 보충을 해주지 못했는데 혹시 그 때문에 두뇌 발달이 더뎌진 건 아닐까? 친구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난 정말 하등 쓸모없는 나쁜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쩌면 단순히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는 아이에게 몸 상태나 기분을 물어 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를 요소를 찾는 대신 자기 반성의 늪에 빠져버렸다. 물론 우리도 실패나 좌절을 맛봤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비판적 자기 반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좀처럼 그 생각을 끊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낮이나 밤이나 오직 그 문제에만 빠져 있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어떤 문제를 발견해 그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상황을 되짚어보는 행위는 일종의 자아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에 온갖 상상과 억측을 동원해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비이성적인 생각을 반복해 곱씹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는 엄청난 악순환을 초래한다. 왜냐? 자, 성찰의 탈을 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는 우울함이나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 비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끝없는 후회와 괜한 추측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우울증이라는 굴레에 우리를 가두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시간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아 정체감이 모호해지며 인간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져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가 우리를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기회마저 앗아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려면 반드시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즉, 우리가 가족의 말이나 상사의 지시사항, 친구의 작은 실수 등과 같은 일에 주목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주목하자면 그 일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받는데 이에 따라 빠르게 가치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게 되며 생각할수록 도망가고 싶다 같은 한층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이 싹 트는 첫 단계부터 손을 쓰는 일명 사고 정지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일시정지 부호를 떠올려 생각의 제동을 거는 방법이다. 예컨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의 정지 표지판처럼 시각적으로 빠르게 자신의 주위를 환기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말이나 남이 나를 격려해 주었던 기억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때 정신을 분산시킬 물건을 이용해도 좋은데 이를테면 손목에 머리끈이나 고무줄을 차고 다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튕겨 잠시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외적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빠른 이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주의력을 환기하느냐에 있다. 한마디로 빠른 이탈이란 주의력이 모이는 순간 자신의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생각의 가지가 뻗어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한 느낌과 해석을 달리해보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방법이다. 여기서 수용이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숨기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핑계를 찾기 위해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 챙김, 즉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의 방식으로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또한 수용의 한 개념이다. 가장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몇 번 심호흡을 한 후 자신이 강가에 서 있고 그 강에는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만큼 많은 나뭇잎이 떠 있다고 상상해보자.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자신의 머릿속을 들쑤시고 다니는 잡념들을 끄집어내 강으로 던지면 잡념들이 나뭇잎을 따라 흘러가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마음챙김 연습은 자극에 대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 반응도를 낮추는데 도움된다. 마음챙김 연습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나 감정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마주함으로써 냉정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엔 언제나 세균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겐 쉽게 감염되지 않는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여지가 생겨 충동적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 유연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수용이란 먼저 사람들과 사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분류에 따른 평가가 아닌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들임으로써 마음가짐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하지 않고 수용하면 오히려 쉽게 일을,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수용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이 일명 사고 정지 기술,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빠른 이탈 기술을 선택해 여러 주의력의 통로 중 일부를 닫고 자신에게 무해하거나 긍정적인 무언가에 집중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현실을 마주해야만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매일 이러한 개념들을 상기시키며 조금씩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저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자신을 다잡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적인 연습이 될 테니까 말이다. 부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주제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비이성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데 도움되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연습 효과를 점검해 볼 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법 많은 감정적 난관을 이겨낸 자신을 발견하길 바란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야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대학 시절 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공연계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연기자였다.
즉흥 연기며 상황극 수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가르쳐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연기법이었다. 그 중 하나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메소드 연기가 그것이다. 예컨대 실제로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씬을 연기해야 할 때 자신의 과거에서 유사 상실의 경험을 끄집어냈다면, 즉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던 과거의 감정을 소환해 관객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는 메소드 연기에 해당한다. 바퀴벌레가 자신의 발등을 타고 올라오는 상상으로 악당의 습격에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다면 이 또한 메소드 연기다. 다른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대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허공에 주먹을 날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몸짓으로 진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원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지만 외적인 동작으로 마음에 불을 지펴 연기하는 것이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과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은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한 번은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검은 상자를 집어던지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다. 물건을 집어던지다 보니 점점 화가 난 나는 주변에 있던 검은 상자를 연달아 3개나 망가뜨렸다. 이에 선생님은 내가 확실히 분노를 표현하긴 했지만 자제력을 잃은 연기라고 평가했다. 인정한다. 나는 확실히 자제력을 잃었다. 그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게 너무 몰입했던 걸까? 무대에서 몰입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 동작들이 원래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한 걸까? 훗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당시의 내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발사는 감정을 사귀는 방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재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일반적 상식에서 조금은 벗어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엔 그저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감정적 동작도 결국 그에 상응하는 내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연기 수업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행동과 감정의 상호관계는 일찍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주목한 바 있다. 이는 100여 년 전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말에서도 알 수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던 행동이 감정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뜻으로 행동과 감정, 감정과 행동이 상호적 관계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후 행동심리학이 유행하면서 꽤 오랫동안 서양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확장된 일방적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발산으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파생되었다. 즉, 분노가 치밀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깨부수는 등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감정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게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을 더 감정적으로 만들기 일쑤였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다. 감정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마냥 감정을 억눌러서도 또 마냥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 거인 헐크는 매우 좋은 본보기다. 과학자 브루스 배너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헐크로 변신하는 슈퍼 영웅이지만 과거 배너에게 분노는 그저 억눌러야 하는 감정이었다. 헐크로 변신하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헐크라는 존재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폭주 기관차요 시한폭탄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한껏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위축된 모습은 그를 더 괴롭히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다.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폭발해 괜한 사람을 잡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행히 훗날 배너는 자신의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둘이 공존할 방법을 찾은 거겠지. 다른 영웅이 배너에게 어떻게 냉정을 유지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배너 대신 한 말인데 의식이 있는 배너라면 헐크를 억누르지 않고 길들였을 것이라는 소리다. 어벤져스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항하던 마지막 시가전을 기억하는가? 지금은 화를 내도 좋아 라는 캡틴 아메리카의 말에 배너는 난 항상 화가 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며 헐크로 변신한다. 이는 배너가 분노를 지배하고 있을 뿐 그 안에는 항상 헐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분노를 부채질하기만 하면 언제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블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빌런들을 상대하려면 분노의 헐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자제력을 잃고 분노를 일상화한다면 애꿎은 물건만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떠한 일에 분노를 느끼면 그 감정을 쉬이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일들을 곱씹느라 잠과 입맛까지 달아나는가? 혹은 스스로 느끼기에도 분노가 넘쳐 좀처럼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무례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일이 잦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분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화가 나면 뇌내 변형계에서 뇌간으로 신호가 전달돼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 결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류가 증가하며 근육이 긴장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온몸이 달아날 준비 혹은 싸울 준비 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즉, 정말로 싸우거나 달아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이러한 생리적 압박을 덜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때 나름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식호흡이다.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 이를 천천히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횡격막 아래에 분포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어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심장박동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러한 느낌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간단한 팁을 공유하자면 일단 누워라. 사람은 누워서 호흡할 때 기본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니까 말이다. 화가 잔뜩 났는데 누울 공간이 없다면 긴장과 이완의 기술을 활용해봐도 좋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 그 감각을 느낀 다음 손에 힘을 풀어 이완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얼굴처럼 신체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도 좋다. 예를 들면 이를 악물고 얼굴을 잔뜩 구겼다가 하품하듯 입을 크게 벌리며 표정을 푸는 식으로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오롯이 느끼면 된다. 스스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적 없는 해변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에 있다는 상상을 해봐도 무방하다.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거니는 느낌은 어떠한가? 바다를 싫어한다면? 그럼 아침 이슬이 내려앉은 산이나 숲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라. 마음의 안정을 찾아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땐 다시 생각해 볼 차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늘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불난데 기름을 끼얹지 않으려면 불만을 표현하되 과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는 말아야 한다. 분노는 결국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뿐이다. 반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내겐 마냥 명랑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다. 친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그녀는 보이는 것만큼 그리 태평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각보다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편인데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사람을 잘 믿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거울을 보며 웃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마주하며 열심히 웃다 보면 어느새 안면 근육들이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어 있다며 그런 다음에는 온종일 그 미소를 잃지 말자고 자기 자신을 다독인다고 말했다. 그녀의 근육이 마음속 감정을 움직여 즐겁다는 정보가 신체를 통해 다시 대뇌로 되돌아가면서 점차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것이다. 사실 내가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사실은 하나다.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수호할 수도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지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절제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분노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단의 선배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퀸터 그라스의 말로 이 장을 가름하고자 한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노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남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일종의 자각이요, 정의감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법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1. 눈을 감고 자신을 관찰한다. 2. 심호흡 후 자신이 강가에 서 있고 그 강에는 자신의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만큼 많은 나뭇잎이 떠 있다고 상상해 본다. 3. 나뭇잎을 따라 자신의 잡념들을 강물에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머릿속을 들쑤시고 다니는 잡념들을 끄집어내 강으로 던지는 상상을 해본다. 매일 3분 습관으로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